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시간에 전송계층 프로토콜의 미래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이경환 교수라고 합니다. 본 강의는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전송계층 프로토콜의 기본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그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미래의 전송계층 프로토콜들을 설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많은 곳에서 보셨을 텐데요. 5G에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많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구현된 서비스들도 있고 구현 중인 서비스들도 있고 앞으로 그 새로운 서비스들이 5G 또는 6G 무선 통신 기술을 통해서 많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면 전송계층 프로토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거꾸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Ultra Reliable Low Latency Communication, 저지연 서비스가 핵심이 되는 Ultra Reliable Low Latency Communication의 경우에는 Self-Driving Car라든가 아니면 그 원격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함으로써 로봇을 조종한다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저지연 서비스들을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nhanced Mobile Broadband 같은 경우에 대용량의 대역폭을 바탕으로 3D 비디오, UHD 스크린, 그리고 증강현실, 그리고 Industrial Automation,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하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그 빗변에 존재하는 서비스들은 위로 가면 갈수록 더 대용량의 대역폭,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가면 갈수록 더 낮은 지연 시간을 요구하고 있고, 이 중간에 존재하는 서비스들은 대용량의 전송률, 대용량의 그 밴드위스, 그리고 낮은 지연 시간을 동시에 요구하는 아주 까다로운 서비스들입니다. 그럼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때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전송계층 프로토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응용 개발자들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지 못해도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응용에서 생성한 데이터가 전송계층 프로토콜에 주어지게 되면 전송계층 프로토콜이 네트워크 레이어, 그리고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와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이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 수신단에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응용 계층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전송 계층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소켓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고, 그 전달한 데이터는 전송 계층 프로토콜의 책임 하에 수신단에 전달이 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전송률이라던가 지연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QoS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전송계층 프로토콜을 어떻게 설계해서 응용 개발자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던졌을 때 그 데이터가 잘 전송될 수 있느냐에 따라 이 네트워크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서비스들의 품질, 그리고 이 품질을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송계층 프로토콜을 잘 설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전송계층 프로토콜이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앞으로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기능,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송계층 프로토콜은 로지컬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응용계층과 응용계층 간에 마치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네트워크상의 데이터 전달이 전송계층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이 논리적인 채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논리적인 채널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논리적인 채널이 가져야 되는 대표적인 기능이 Reliable Data Transfer입니다. 즉, 안정적으로 송신단에서 수신단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개발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UDP라고 하는 훨씬 더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는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TCP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보면 Reliable Data Transfer를 하고 그리고 In Order Delivery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패킷들을 송신단에서 수신단까지 순서에 맞춰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응용 계층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어떤 순서대로 주기만 하면 수신단에서 그 순서대로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congestion control, flow control, 그리고 connection setup과 같은 여러 가지 역할들이 TCP에서 수행이 됩니다. UDP는 훨씬 더 간단하게 구성된 프로토콜로 unreliable, unordered delivery를 합니다. 즉 best effort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UDP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UDP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TCP와 UDP 모두 Delay Guarantee라던가 Bandwidth Guarantee 같은 응용 계층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법한 QoS, Quality of Service 또는 Quality of Experience, QoE 같은 것들이 제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의 전송계층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이러한 고급 서비스 퀄리티 보장 기법들이 제공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송계층 프로토콜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본 강좌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UDP를 살펴보면 완전히 배워본 프로토콜입니다. 즉 전송계층 프로토콜이 가져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 수신단에. 그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UDP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제한적인데 현재 UDP가 제공하는 DNS라던가 SNMP라던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지만 아주 흥미롭게도 스트리밍 멀티미디어 앱 또는 Voice over IP 이런 것들이 UDP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UDP 같은 경우에는 재전송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레이스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자유도를 크게 가지기 때문에 UDP를 사용을 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TCP를 통해서 규격화된 TCP를 통해서 전송하는 것보다 이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UDP를 통해서 Reliable Data Transfer 같은 것들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UDP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워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UDP 위에 임의의 기능을 얹어서 어플리케이션이 원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UDP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응용 계층이 요구하는 기능들에 맞춰서 이 배워본 프로토콜들의 기능을 새롭게 탑재하고 TCP가 가지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능들을 부여함으로써 전송계층 프로토콜을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UDP입니다. 그에 비해서 TCP는 훨씬 더 잘 갖추어져 있는 전송계층 프로토콜이고 다 아시겠지만 포인트 포인트, 즉 커넥션을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에 맺고 전송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reliable in order byte stream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전송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을 결정하고 이 결정하는 양을 통해서 congestion control 또는 flow control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TCP를 통해서 전송하는 데이터들은 커넥션을 맺은 상태에서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 수신단 입장에서는 그 맺은 커넥션에서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안정적으로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TCP가 제공하는 Reliable Data Transfer라고 하는 기능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송신단의 프로세스와 수신단의 프로세스 각각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를 던지면 이 응용 계층은 더 이상 네트워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응용 계층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층화된 네트워크 구조의 힘이죠. 그러면 이 응용 계층이 던진 데이터는 이 논리적인 관점에서 reliable 채널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한 전송 계층 프로토콜이 받아서
수신단에 잘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잘 전달을 해준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구현을 한다고 할 때는 Reliable Data Transfer Protocol이라고 하는 것을 송신단의 Transport Layer에 구현을 하고 수신단의 Reliable Data Transfer Protocol이라는 것을 구현을 해서 응용 계층에서 보내준 데이터를 여러 번의 데이터 전송 또는 어떤 전송을 하기 위한 전송률에 대한 제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reliable 하지 않은 유선 또는 무선 채널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것들을 마치 reliable 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reliable하게 보이도록 하는 작업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retransmission 같은 것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데이터를 송신단에서 수신단으로 전송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송신 데이터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감지하기 위한 에러 디텍션 또는 전송되지 못한 데이터를 수신단에서 retransmission 없이 복구해내기 위한 forward error correction FEC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조합함으로써 unreliable한 채널을 reliable한 채널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 이게 전송계층 프로토콜의 첫 번째 덕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송계층 프로토콜이 reliable하게만 채널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훨씬 더 많은 복잡한 기능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송신단에서 데이터 패킷을 하나 보냈을 때 수신단에서 그걸 수신했다는 acknowledgement를 보내주게 되는데 이때 이 송신단에서 보낸 데이터와 acknowledgement가 하나의 루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송신단에서 보내고 수신단에서 보낸 acknowledgement가 수신될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 소위 말하는 RTT, 즉 Round Trip Time 동안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것이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많은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동시에 더 많은 액들이 패러럴하게 발생해서 전송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루프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송 계층 프로토콜이 낼 수 있는 효율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그걸 RTT 후에 acknowledgement 형태로 수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하나의 파란색 스트림이 전송이 되고 다시 acknowledgement가 돌아오는 그 시간만큼의 시간 동안 데이터를 한 개 보내게 됩니다. 즉, 이 링크를 활용하는 utilization 입장에서 살펴보면 한 개의 데이터를 보냈고 그러니까 K가 1이 되겠죠. 그리고 L 비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내고 R BPS에 해당하는 데이터 레이스로 이걸 전송을 했다고 하면 L divided by R을 RTT 플러스 L divided by R로 나누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수식에서 보실 수 있듯이 RTT가 굉장히 큰 네트워크에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패킷을 하나만 보내게 되면 이 많은 시간은 다 낭비가 되는 것이죠. 근데 파이프라이닝을 통해서 K개의 패킷을 동시에 전달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유틸리제이션이 이 수식에서 보듯이 굉장히 증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파란색 이 스트림들이 이 RTT의 공간을 꽉 채울 수 있을 만큼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고 하면 이 유틸리제이션은 1에 수렴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얘기는 즉 주어진 네트워크를 100% 유틸라이즈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K를 굉장히 큰 값, 아주 큰 값으로 만들어서 RTT 플러스 L divided by R보다 더 큰 값이 되면 이 유틸리제이션이 1보다 커지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K 값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더 많이 넣게 되면 이 네트워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전송률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집어넣게 되는 상황으로서 잘 아시는 이런 큐잉과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네트워크가 소화할 수 있는 양, U라고 하는 데이터 레이트보다 더 많은 데이터, 즉 람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게 됨으로써 네트워크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 레이턴시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RTT, Round Trip Time이 큐잉에 의해서 증가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 Utilization U는 언제나 1보다 작은 형태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즉, 이 큐잉에서 금방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의 throughput을, 즉 utilization을 1에 가깝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K 값을 크게 끌어올리다 보면 이 큐잉에 의해서 RTT도 같이 증가하게 돼서 이 utilization은 일반적으로는 1보다 작은 값에 머물게 되는데 이 utilization을 끌어올리는 것과 네트워크의 latency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utilization을 무작정 끌어올리는 것은 서비스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TCP 또는 UDP를 미래의 서비스를 위해서 설계한다고 할 때는 이 throughput과 latency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에서 아주 적절한 지점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 K값, 즉 한 번에 전송하는 이 파이프라이닝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TCP의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플로우 컨트롤이고 두 번째는 컨제션 컨트롤입니다.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했을 때 수신단에서 그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면 이제 IP 헤더를 떼고 TCP 헤더를 떼고 결과적으로 TCP 소켓에 그 데이터를 쌓아주게 되고 그 소켓에 쌓여있는 데이터에서 패킷들을 리오더링,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정보를 활용해서 패킷들을 리오더링을 해서 응용 계층이 그 순서대로 정렬된 데이터를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TCP의 기본적인 그 Reliable Data Transfer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때 TCP 소켓의 Receiver Buffer의 그 사이즈는 디바이스의 특성 형태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IoT 디바이스처럼 굉장히 작은 라이트한 디바이스에서는 이 TCP 소켓의 Receive Buffer가 작을 수밖에 없고 데이터 센터의 서버와 같은 경우에는 이 Receive Buffer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Receive Buffer를 가진 수신단에 데이터를 내가 많이 밀어넣게 된다고 하면 그 밀어넣은 데이터가 수신단에서 재정렬이 될 수 있는 만큼 버퍼링 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게 됩니다. 즉 제가 이제 네트워크에 밀어넣어야 되는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지 그 첫 번째 그 관문이 수신단이 버퍼링 할 수 있는 그 데이터의 양, 이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밀어넣게 되면 이 수신단이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거쳐서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receive buffer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패킷을 드롭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low control은 첫 번째로 이 수신단의 능력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flow control을 통해서 수신단이 이 정도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했다고 하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congestion control이고 이게 TCP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UDP에서 reliable data transfer를 한다고 하면 또 congestion control 알고리즘을 어떤 형태로든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transport layer 프로토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ongestion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네트워크에 데이터가 너무 많이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너무 많은 소스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너무 빨리 네트워크에 보냈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플로우 컨트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이 컨제션 컨트롤은 결과적으로 여러 개의 샌더들 간의 데이터 플로우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 혼잡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컨제션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패킷 로스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가 패킷 딜레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와 딜레이 둘 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컨제스천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신단에서 네트워크에 집어넣는 데이터의 양을 제어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트워크는 굉장히 큰 여러 개의 홉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미국까지 거의 전 지구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송신단과 수신단, 이 노드들은 이 네트워크의 양 극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 극단에 달려 있는 노드가 판단하는 정보만 가지고 이 네트워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컨제스천이라고 하는 현상을 해석하고 그에 맞춰서 송신단의 데이터를 전송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컨제스천을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왔고, 1988년에 벤 제이콥슨이 이제 TCP 타호라고 하는 것을 개발함으로써 그 골격이 본격적으로 갖추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TCP 메가스라던가 TCP 루노, TCP 뉴 루노, 그리고 TCP 큐빅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고, 이 외에도 아주 많은 TCP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TCP 큐빅이라고 하는 리눅스의 디폴트로 탑재된 TCP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아마 재작년부터는 윈도우에서도 컴파운드 TCP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개발했던 TCP 대신에 TCP 큐빅을 채택함으로써 지금은 안드로이드, 리눅스, 그리고 맥O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TCP 큐빅이 디폴트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TCP 큐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이제 저희가 미래의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개발할 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TCP 타호, TCP 루노, TCP 뉴 루노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Fast Retransmit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Fast Recovery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등등 해서 이 전통적인 TCP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그리고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아마 네트워크라고 하는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강좌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이제 미묘한 차이가 아니고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전송 계층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미래의 TCP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TCP의 그 congestion control의 기본적인 개념은 AIMD 형태입니다. 즉 increase를 할 때는 additive하게 한다. 그리고 decrease를 할 때는 multiplicative하게 한다. 즉 increase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decrease는 과감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TCP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이 얘기는 loss based TCP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서 TCP 타호, 루노, 뉴 루노, TCP 큐빅과 같이 패킷 로스가 네트워크에서 발생했을 때 그거에 반응해서 나의 컨제션 윈도우를 조절하는 로스 베이스드 TCP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TCP 메가스나 패스트 TCP와 같이 딜레이가,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큐잉 지연이 늘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에 따라서 컨제션 윈도우 사이즈 CWND를 조절하는 다른 종류, 그러니까 딜레이 베이스드 TCP에서는 이런 AIMD 아이디어가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먼저 AIMD가 동작하는 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디터티브하게 인크리즈를 합니다. 즉 하나 값을 선형적으로 인크리즈를 하다가 패킷 로스가 관찰이 됐다. 그러면 이 패킷 로스에 따라서 나의 컨제션 윈도우를 어떤 배율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즉 멀티플리커티브하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마치 그 톱날의 바퀴와 같은 그런 형태의 컨제션 윈도우 조절 동작이 대부분의 TCP들에서는 보여지게 됩니다. 그 AIMD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결국은 컨제션 윈도우라고 하는 것을 네트워크가 낼 수 있는 그 네트워크에 나에게 주어진 밴드위스의 값의 주변에서 잘 제어하도록 하는 것, 그것인데 이를 통해서 내가 패킷 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패킷 로스가 발생한 것을 파악하고 그 듀플리케이트 패킷을 발생시킴으로써, 즉 리트랜스미션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릴라이블하게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그 컨제션 윈도우 사이즈를 조절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컨제션이 주어진 어떤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발생하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CP의 sending rate을 조절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CWND의 양을 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TCP에서는 주어진 round trip time, 이것은 이제 컨제션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증가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큐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propagation delay에 준하는 값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주어진 round trip time 안에 몇 개의 패킷들을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컨제션 윈도우 사이즈로 결정을 함으로써 데이터 레이트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 컨제션 윈도우는 결과적으로 내가 네트워크에 한꺼번에 보내는 acknowledgement를 받기 전에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in-flight 바이트를 결정하는 값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congestion window라고 하는 것이 동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게도 그 acknowledgement를 받게 되는 하나의 그 round trip time이라고 하는 루프가 형성됨으로써 clocking이라고 하는 동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맨 처음에 내가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congestion window만큼 보낼 때는 네트워크에 어딘가에 바틀렉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네트워크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즉, 샌더 입장에서는 아주 높은 데이터 레이스로 이 데이터들을 밀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네트워크에 바틀렉 링크가 존재하게 된다고 하면 이 바틀렉 링크를 거치면서 이 데이터 패킷 하나하나가 전송되는 시간이 간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신단 쪽에서 만약에 가지고 있는 액세스 네트워크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된다고 하면 거기서는 그 빠른 네트워크의 데이터 레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패킷들이 어떤 특정한 간격을 가지고 수신단에 도달이 되게 됩니다. 이 보시는 그림에서 이 현상이 아주 잘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 수신단에서 패킷들을 받을 때 이 간격이 결정되게 되면 그 간격에 따라서 acknowledgement가 돌아오게 될 텐데, 이 acknowledgement가 돌아오는 간격을 또 보게 되면 이 네트워크가 이제 겪게 되는 그 바틀렉 링크의 속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acknowledgement가 돌아오는 이 박자에 맞춰서 데이터 패킷을 다시 송신하게 됨으로써 앞서 본 것처럼 네트워크에 무작정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가 겪고 있는 바틀렉 링크의 그 패킷 처리 속도에 맞춰서 내가 패킷들을 네트워크로 내보내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액클락킹 동작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액클락킹 동작에 맞춰서 나의 컨제션 윈도우의 패킷들을 하나씩 내보냄으로써 이제 네트워크의 컨제션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어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 값을 통해서 결국은 플로우 컨트롤 그리고 컨제션 컨트롤 둘 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컨제션 윈도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결정하는 것이 최초에 필요할 텐데, 네트워크의 데이터 레이트이 도대체 얼마인지, 내가 얼만큼을 가져갈 수 있는지, 나의 쉐어가 얼마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TCP들은 슬로우 스타트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맨 처음에 네트워크를 프로빙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낼 수 있는 밴드위스가 얼만큼인지 탐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네트워크의 데이터 패킷을 하나 보내보고, 실질적으로 구현 측면에서는 하나는 아닙니다. 맨 처음에 보내는 패킷의 양은 네트워크가 속도가 빠르면 상당히 많은 패킷을 동시에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그리고 최근에 그 TCP 그 버전에서는 이 처음에 보내는 패킷의 양을 이제 상당히 많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이제 네트워크의 그 대역폭을 탐색하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이 RTT 동안의 패킷을 하나 보내보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acknowledgement에 맞춰서 패킷을 하나 늘려서 2개 보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acknowledgement 하나당 패킷을 하나씩 늘려서 4개를 보내보고 하는 이런 이제 2배씩 증가시키는 동작을 많이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밴드위스, 내가 낼 수 있는 그 쉐어가 얼만큼인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 속도가 빠르다면 빠른데 어떻게 생각하면 느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8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스포넨셜 그래프 형태로 동작하는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뒤쪽에서는 굉장히 빠르지만 앞쪽에서는 굉장히 느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이런 로그 형태로 더 급하게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런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작을 우리가 슬로우 스타트라고 부르고 이 슬로우 스타트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아주 보수적으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패킷 로스가 어느 순간 발생하게 되면 그게 내가 지금 네트워크에서 낼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속도인가 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 이제 나의 컨제션 윈도우 사이즈를 줄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컨제션 윈도우 사이즈를 초기 값으로 되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고 있는 값의 반 이런 값으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초기 값으로 되돌린다는 얘기는 네트워크의 대역폭 탐색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 예를 들면 내가 보낸 패킷이 아무리 기다려도 acknowledgement가 돌아오지 않는다. 즉 이건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럴 때는 네트워크의 정보를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혼잡 윈도우, 컨제션 윈도우 값을 1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패킷 로스가 발생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three duplicated egg 형태로 파악하게 된다. 즉, sequence number가 똑같은 값이 계속 돌아온다. 이런 형태로 내가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이 컨제션 윈도우 값을 1로 줄이는, 초기 값으로 줄이는 동작은 과한 동작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패킷 로스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파악한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초기화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TCP 루노 같은 것은 three duplicated egg에 의해서 패킷 로스를 파악한 경우에는 컨제션 윈도우 값을 반으로 줄이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처음에 슬로우 스타트를 통해서 패킷들을 늘려가다가 어떤 threshold 값, 슬로우 스타트 threshold 값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AIMD 동작으로 바꿔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트워크를 탐색하고 그리고 패킷 로스가 발생했을 때 이 값의 반 또는 초기 값으로 돌리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동작을 이제 컨제션 어보이던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동작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을 따져야 될 텐데 그 첫 번째 효율성을 따지기 위한 것은 얼마나 빨리 내가 이 스루풋을 그 원하는 스루풋을 달성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 패킷 로스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그 새로운 네트워크에서 낼 수 있는 스루풋을 다 달성하는 지점까지 다시 보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TCP 루노가 하고 있는 컨제션 윈도우 값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고 반까지 내린 다음에 다시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이 기법은 기존에 있었던 TCP 타오가 하던 방식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CP의 throughput을 이제 계산을 해본다는 관점으로 가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uti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서 보는 것인데 congestion window가 W에 도달했다가 패킷 로스가 발생하고 그에 의해서 반으로 줄였다가 다시 그 지점으로 도달했을 때 다시 패킷 로스가 발생하고 이런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고 하면 congestion window 값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값을 RTT로 나눈 값이 TCP의 throughput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congestion window 값이 이 RTT로 나눴을 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데이터 레이트이 되게 되려고 하면 congestion window 값은 그 값을 바로 RTT로 나눴을 때 그 타겟 데이터 레이트이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값이 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네트워크에 밀어넣는 이 윈도우의 사이즈가 원래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그 지점보다 더 높은 지점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지점은 이 중간 W와
2분의 W의 중간에 해당하는 지점인데 그 지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패킷 로스가 발생할 때까지 끌어올렸다가 그리고 그 값을 크게 줄였다가 함으로써 이 네트워크에서 큐잉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가 그리고 큐잉이 줄어들었다가 하는 이 동작을 반복시킴으로써 네트워크의 데이터 레이트를 맞추는 그런 동작을 TCP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작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동작은 네트워크에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패킷의 지연 시간 관점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는 패킷이 꽉 차야 패킷 로스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패킷 로스가 발생해야 이 TCP가 그거에 맞춰서 나의 sending data rate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타겟 데이터 레이스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제 TCP의 비효율성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우리가 미래의 TCP를 설계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탐색 동작은 또 다른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long fat 파이프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의 비효율성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트워크의 데이터 레이트이 굉장히 높은 예를 들면 10GBps, 100GBps, 1TBps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TCP의 slow start 그리고 congestion avoidance 동작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congestion window size가 이 네트워크 상황에서 얼마가 돼야지 이 10GBps를 낼 수 있는가를 간단히 계산해 보면 이 congestion window size가 무려 83,000 정도가 돼야지 이 10GBps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congestion window size가 만약에 1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1,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AIMD 형태로 리니어하게 증가하게 될 텐데 8만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 RTT의 어느 정도의 반복이 돼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이 100ms라고 하는 작지 않은 RTT가 수도 없이 반복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10GBps라고 하는 트루풋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내 네트워크 플로우가 전송해야 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작은 상황에서는 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까지 최고의 속도를 내보지도 못하고 이 데이터 전송은 종료가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패킷을 한두 개 보내는 형태의 전송,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를 하나 보낸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 받는다. 그리고 뭐 서버를 제어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낸다. 그리고 서버가 그거에 대한 응답을 보낸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낼 수 있는 속도의 반의 반도 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TCP에서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long, 여기서 얘기하는 long은 RTT가 길고 fat은 그리고 데이터 레이트이 높다는 얘기인데 이 파이프를 아주 빠르게 채울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TCP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로스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때 TCP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데이터 레이트를 반으로 줄이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로스가 패킷이 네트워크에 꽉 찼을 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무선 채널에서 패킷이 그 디코딩을 할 수 없을 만큼 열화되었을 때 그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하고 그게 패킷 로스로 발생되게 된다. 그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똑같은 형태의 시그널 측면에서의 전송 실패가 유선 네트워크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옵티컬 네트워크나 또는 이제 전선을 기반으로 한 그런 네트워크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패킷 로스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발생하게 되면 TCP는 그 throughput을 억제를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마티스가 1997년에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로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에 이제 스퀘어 루트 분의 1 형태로 TCP throughput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10GBps를 발생시키려고 하면 이 MSS, 여기서 패킷 사이즈와 RTT 값을 위에 값에서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무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의 패킷 로스가 발생할 때만 10GBps가 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롱 팻 파이프에서 패킷 로스가 굉장히 적게 발생하도록 그 물리적인 도구들을 섬세하게 갖춰야지만 TCP가 최고의 트루풋을 낼 수 있는 것, 그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그 최고의 트루풋을 내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거쳐야 되는 것, 그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TCP와 같은 로스 베이스드 TCP 동작을 하면서 하이 스피드 링크의 유틸리제이션을 높게 가져가는 것은 아주 큰 숙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를 이제 TCP New Runo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TCP 중에 하나로 TCP 큐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TCP 큐빅은 말 그대로 큐빅 펑션, 그러니까 3차 함수 형태로 동작하는 TCP고, 본 것처럼 만약에 패킷 로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원래의 윈도우 값에서 일정 값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똑같이 멀티플리커티브하게 패킷을 윈도우 사이즈를 줄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TCP 큐빅에서는 그 멀티플리커티브하게 줄이게 되는 팩터 베타 값을 0.7로 설정해서 원래 윈도우 값의 70% 수준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큐빅이 아주 흥미롭게 동작하는 부분은 기존에 내가 달성했었던 윈도우 값, 그 값은 방금 전에 내가 달성했었던 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이 윈도우 값까지는 상당한 안전성을 가지고 올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TCP 큐빅은 그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까지는 큐빅 펑션의 형태로 상당히 급격하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조심스럽게 윈도우 값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런 동작을 함으로써 TCP 큐빅 같은 경우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 트루풋이 손해가 보는 지점,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이 70%까지 떨어졌던 지점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윈도우 값을 원래 안전하게 달성했었던 기존 값까지 끌어올리고 나서부터는 아주 공격적으로 트루풋을 탐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네트워크가 만약에 낼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면, 예를 들면 아까 패킷 로스는 우연치 않게 그 시그널 전달에서 발생하는 로스였다라고 하더라도 안전한 지점까지는 끌어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트루풋을 끌어올림으로써 앞에서 얘기했던 팻 그리고 그다음에 롱 파이프에서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게 설계가 된 것이 TCP 큐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TCP 큐빅처럼 잘 설계된 TCP를 통해서 우리가 높은 트루풋을 굉장히 빠른 형태의 네트워크에서 얻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었던 액클락킹 같은 동작을 통해서 바틀렉이 발생을 해도 그거에 맞춰서 컨제션 윈도우를 잘 전달을 했다. 이렇게 되면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동작들, 소위 말하는 플로우 컨트롤과 컨제션 컨트롤을 거의 이상적인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이제 우리의 목표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TCP가 해야 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역할이 바로 fairness에 대한 것입니다. 이 fairness는 사실은 컨제션 컨트롤 안에 포함된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따로 떼어서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airness라고 하는 것이 달성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또 바틀렉 링크를 쉐어하는 KGA 플로우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KGA 플로우에 이 바틀렉 링크의 데이터 레이스를 적절하게 나누어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은 KGA의 플로우를 R 나누기 K 형태로 동등하게 나눠줄 수도 있겠고, 어떤 플로우는 만약에 그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여러 개의 홉을 거쳐가는 플로우라고 하면 이 바틀렉 링크에서 가져가야 되는 쉐어를 R 나누기 K보다 더 작은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fairness는 정의하기 나름이고, 이 어떤 정의된 논리적인 fairness에 맞춰서 동작을 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TCP가 컨제션 컨트롤 안에서 이 fairness 동작까지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흥미롭게도 현재의 TCP, 예를 들면 TCP 큐빅은 이 fairness 동작을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이제 휴리스틱하게 설계되었던 TCP 루너라든가 TCP 타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설계를 하는 관점에서는 그 fairness가 완벽하게 달성이 되는지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겠지만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왜 그렇게 fairness가 합리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 나와 있는 TCP들이 fairness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이 fairness가 주어지는 과정을 보면 두 개의 플로우가 만약에 하나의 바틀렉 링크에서 경쟁을 한다고 하면 이 하나의 플로우의 데이터 레이트이 이 congestion 윈도우 증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끌어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R이라고 하는 바틀렉 링크의 레이트이 두 개의 플로우가 나눠 가질 때 한 명이 다 R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한 명이 R을 다 가질 수도 있고 2분의 R씩 나눠 가질 수도 있다고 하면 이 파란색 선이 어떤 밴드위스를 쉐어를 하는 선이라고 했을 때 이 점선에 맞닿은 이 지점이 equal bandwidth share 지점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fair share를 찾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example을 보시죠. 그러면 패킷 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윈도우 사이즈는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다시 윈도우 사이즈를 증가시키게 되고 또다시 패킷 로스가 일어나게 되면 윈도우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TCP 큐빅이나 TCP 뉴 루너나 루너 같은 경우에 이 fair share 지점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내가 패킷 로스를 발생시켰을 때 왜 원래 지점으로 돌아오지 않고 fair share 지점에 조금 더 가까운 지점으로 돌아가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바틀렉 링크의 큐 안에 들어있는 패킷이 로스가 일어날 때는 하나의 플로우, 두 개의 플로우가 존재할 때 하나의 플로우가 이 큐를 더 많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확률적으로 그 해당 플로우의 패킷들이 더 높은 더 높은 확률로 패킷들이 드랍이 되게 됩니다. 패킷 로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쉐어가 작은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패킷 로스를 겪게 되는 확률이 적게 되고 쉐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패킷 로스를 더 자주 겪게 됨으로써 패킷 로스가 발생했을 때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플로우가 줄인 영역에 그 현재 쉐어가 작은 플로우가 치고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TCP들은 특히 로스 베이스드 TCP들은 소위 말하는 fairness를 달성을 하게 되는데 그 fairness를 달성을 하는 것이 미래의 TCP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UDP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기능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fairness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기능들을 그 위에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UDP 응용, 예를 들면 오디오나 비디오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레이트를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기보다는 어떤 비디오를 전송할 때 필요한 데이터 레이트, 예를 들면 1080p에 해당하는 데이터 레이트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그 값으로 일정하게 보내기 때문에 이 fairness를 플로우 간에 완벽하게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fairness를 달성하면서도 비디오를 전송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래의 네트워크에서는 상당 부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UDP에서 생각하는 저런 어떤 정해진 데이터 레이트를 가지는 비디오나 오디오도 인코딩을 잘 함으로써 이 fairness를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Future Transport Layer Protocol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fairness를 도대체 어떻게 달성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론적인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NUM, Network Utility Maximization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Network Utility Maximization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서는 각각의 소스가, 샌더가 전송하는 데이터 레이트 XS를 이제 utility라고 하는 함수의 형태로 변형을 했을 때 그걸 모든 샌더에 대해서 더해준 그 utility의 합을 maximize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네트워크에서 달성해야 되는 최종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론적인 그 옵티미제이션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샌더가 전송하는 데이터 레이트 XS가 어떤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XS가 따라야 되는 조건은 이 XS가 흘러가는 모든 그 링크의 캐패시티를
그 링크에 흘러가고 있는 플로우들이 데이터 레이스를 더했을 때 모든 링크에 대해서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 하나만 있습니다. 이걸 만족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종류의 XS라도 흘릴 수 있는 것인데 이 XS를 잘 흘리게 하려고 하면 첫 번째, 그 proportional fairness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흘릴 수도 있고 max efficiency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흘릴 수도 있고 또는 potential delay minimization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흘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XS 값을 그대로 유틸리티로 가져가게 되면 이 링크 중에서 어떤 링크, 특히나 이제 바틀렉이 발생하는 링크를 거쳐가는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데이터 레이스를 거의 포기하도록 하고 바틀렉 링크를 굉장히 이제 적게 거치게 되는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데이터 레이스를 극대화하도록 해서 이제 어떤 플로우는 데이터 레이스를 아주 높게 가져가고 어떤 플로우는 데이터 레이스를 아주 낮게 가져가는 형태의 이제 극단적인 그 양극화 같은 현상이 결과적으로는 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유틸리티의 합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틸리티를 로그 형태로 정의하게 되면 너무 많이 가져가도 이 로그 함수가 어느 정도 값에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수렴은 아니죠. 어느 정도 값으로 이제 그 diminishing retur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학 체감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 XS 값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플로우들이 어느 정도의 값을 가져가게 되고 이때 이제 달성하게 되는 지점이 소위 말하는 proportional fairness라고 하는 지점이 되게 됩니다. 이 proportional fairness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내가 XS 값을 임의의 값으로 변경을 하려고 해도 이 proportional fairness 지점에 도착을 했을 경우에는 이 값의 합, 그러니까 그 proportional하게 변화된 값의 합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지금 달성한 그 지점보다 더 그 양수값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현재 달성하고 있는 그 지점이 이 값을 그 모든 플로우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나눠 가진 그 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지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roportional fairness라고 하는 개념이 네트워크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개념인데 이 fairness를 달성하는 TCP들은 알려지기로는 fast TCP 또는 TCP 베가스처럼 딜레이를 기반으로 한 TCP들이 이 값을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oss based TCP 같은 경우에는 fairness를 달성하긴 하는데 이제 RTT fairness 또는 delay fairness라고 해서 내 플로우의 RTT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내가 갖게 되는 쉐어가 RTT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형태의 fairness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게 proportional fairness를 달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RTT fairness 또는 delay fairness도 하나의 fairness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loss based TCP가 fairness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이 모든 속성들 데이터 레이스를 빨리 끌어올려서 그리고 이 데이터 레이스를 페어하게 쉐어하고 그 와중에서 데이터 패킷들의 딜레이도 적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만족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미래의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최근에 나온 TCP들 그리고 이제 UDP의 알고리즘들을 덧댄 새로운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차근차근 미래의 TCP를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의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설계하려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구현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부분에 관점을 두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high throughput 그리고 그 high throughput까지 빠르게 도달하도록 하는 fast convergence 이 두 가지를 이제 하나의 목표로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low latency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패킷들이 네트워크에 전달될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될 때 송신단에서 수신단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 걸리는 패킷 딜레이를 작게 하고 싶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의 큐잉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이것이 이제 low latency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low latency 당연히 이제 중요한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fairness 이 세 가지가 미래의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 가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덕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관계는 이 KPI들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이 트루풋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추구하려고 하면 로우 레이턴시가 무너지게 되고 하이 트루풋을 또 너무나도 강력하게 추구하게 되다 보면 페어니스가 무너지게 되고 이런 이제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레이턴시를 end-to-end 관점에서 그 패킷 하나 단위에서 보지 말고 우리가 보는 어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는 유닛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그 유닛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이 end-to-end latency가 곧 high throughput이자 low latency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플리케이션을 예를 들어서 비디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한 장의 이미지를 보내고 그 다음 장의 이미지를 보내고 그 다음 장의 이미지를 보내는 그 과정에서 비디오처럼 보이는 그 영상들을 보내게 되는 것인데 이 한 장의 이미지가 수신단에 도달을 할 때까지 그 한 장을 구성하는 많은 패킷들이 도달해도 이 이미지들은 사실은 구성이 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보여질 수도 없습니다. 즉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디코딩 유닛 또는 인코딩 유닛이라고 하는 그 단위 어플리케이션들이 요구하는 그 단위가 결국은 수신단에 전달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면 로우 레이턴시도 만족하고 하이 스루풋도 만족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fairness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주 좋은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end-to-end latency를 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설계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fairness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proportional fairness 또는 delay fairness를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고 약간의 변형이 가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의한 어떤 그 합리적인 수준의 fairness를 이 guaranteed end-to-end latency와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하나로서 큰 패키지를 형성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end-to-end latency가 everything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nd-to-end latency는 무엇이냐면 first byte delay 플러스 데이터 볼륨 나누기 트루풋이 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패킷을 보냈을 때 이 패킷 또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디코딩 유닛이라고 하는 것을 전송했을 때 그 유닛의 첫 번째 바이트가 수신단에 전달될 때까지의 지연 시간. 이 지연 시간에는 propagation 딜레이도 들어있고 queuing 딜레이도 들어있고 scheduling 딜레이도 들어있고 access 딜레이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딜레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first byte 딜레이가 발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와야 될 텐데 결국은 그 데이터들이 쭉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볼륨이 존재하고 그것을 트루풋으로 나눈 값. 이 값이 이 데이터가 전부 다 수신단에 도착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end-to-end latency를 굉장히 작게 가져간다는 얘기는 latency 자체를 줄이는 것과 트루풋을 높게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것과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상에서 X축이 bandwidth 또는 throughput이라고 하는 값이고 대략 1GBps까지 퍼져 있고요. 그리고 Y축이 delay 또는 end-to-end latency라고 할 수 있는데 1ms의 end-to-end latency 현재 달성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이 latency를 달성하는 서비스 안에 자율주행, 증강현실, 그리고 텍타일 인터넷 이런 모든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데이터 레이트이 높거나 낮거나 end-to-end latency 또 딜레이가 1ms로
만족이 되게 되려고 하면 이 데이터 레이트이 높을 때는, 트루풋이 높을 때는 그거에 맞는 데이터 볼륨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 데이터 레이트이 낮을 때는 그거에 맞는 데이터 볼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엔드-투-엔드 레이턴시 입장에서 디코딩 할 수 있는 유닛이 주어진 시간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그 응용이 사용할 수 있는 인코딩 유닛 또는 디코딩 유닛의 사이즈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인코딩 유닛의 사이즈에 준하는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1GBps 정도의 속도를 가지는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서비스를 구현을 하려고 하면 그거에 맞는 디코딩 유닛을 제 시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G 이후에 뭐 6G 같은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옵티컬 파이버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광학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엣지 컴퓨팅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환경에서 내가 지금 캡처한 영상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서 엣지 또는 클라우드에서 연산을 해서 되돌려 받는 이런 상황에서 그 엔드-투-엔드 레이스턴시를 계산을 해보면 first byte delay 플러스 데이터 볼륨을 트루풋으로 나눈 값 그리고 어떤 연산 시간까지 포함이 될 텐데 미레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이 연산 시간이라고 하는 값도 포함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강의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네트워크의 어떤 혁신 또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의 혁신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달성하면 앞서 보여드렸던 모든 서비스가 다 달성된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이 앞에서 본 그림에서 가장 우측 상단에 존재하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면 될 것이고, 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설계하면 나머지 모든 서비스들도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서비스는 바로 low latency telepresence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telepresence가 뭐냐면 내가 현재 이 장소에서 로컬 트랜잭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리모트 트랜잭션을 통해서도 거의 똑같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Low Latency Telepresence는 현재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원격지에서 동일한 느낌으로 처리하면서 그 지연 시간까지 모두 없애서 정말 마치 내가 이 현장에서 해당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원격지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격 수술 같은 예를 들어본다면 의사가 어떤 컨트롤 데이터를 보내서 이 로봇을 움직이도록 하고 이때 발생하는 영상 데이터 또는 주변에서 얻게 된 센싱 데이터들을 되돌려 받아서 그것을 의사가 다시 보고 다시 컨트롤 데이터를 주고 하는 이런 양방향 루프에서 이 지연 시간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여기에는 물론 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드는 그 트랜스미션 타임, 그러니까 인코딩 또는 디코딩 유닛 데이터 볼륨을 전송 속도로 나눈 값, 그 값까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저지연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low latency telepresence를 달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두 명이 이제 홀로그램 형태로 서로 만나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라고 하면 내가 보내야 되는 데이터도 영상이고 받아야 되는 데이터도 영상이고 또는 여러 가지 센싱 데이터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내는 데이터와 받는 데이터 모두 볼륨이 굉장히 큰 데이터들일 것이고, 이 데이터들을 low latency end-to-end consumer latency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이러한 그 성능, throughput과 latency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transport layer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것이 low latency telepresence를 달성하는 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latency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레이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보는 것처럼 레이턴시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도 레이턴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컴퓨테이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레이턴시를 모두 포함하는 굉장히 큰 개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안에서 발생하는 레이턴시는 트랜스미션 딜레이, 즉 내가 보내야 되는 디코딩 유닛 또는 인코딩 유닛을 전송 속도, 밴드위스 또는 스루풋을 통해서 전송하는 그 시간이 있고 그리고 패킷이 네트워크에 있는 스위치나 라우터나 이런 곳에 도달했을 때 각각의 패킷마다 처리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패킷 인스펙션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헤더 프로세싱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프로세싱 딜레이가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셀룰러 네트워크라던가 아니면 심지어 무선, 유선 어떤 종류의 네트워크에서도 패킷을 스케줄링 할 때 발생하는 지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이제 밴드위스가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큐잉 현상이 있고 그 큐잉 현상에 의한 큐잉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ropagation 딜레이, 빛의 속도 또는 이제 전자의 속도로 케이블에서 전송이 될 때 발생하는 지연 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더하면 이제 실질적인 레이턴시가 되는데 이 모든 시간에서 propagation 딜레이는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물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scheduling 딜레이와 processing 딜레이는 이 값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queuing 딜레이, 즉 네트워크가 밴드위스 두 개의 홉이 만났을 때 미스매치 되는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queuing 딜레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congestion 컨트롤로 상당 부분 극복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트랜스미션 딜레이, 이것은 이제 네트워크에 보내는 데이터의 양 자체가 너무 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 양을 본질적으로 줄임으로써 이 값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미션 딜레이를 극복하는 테크닉으로 redundancy elimination 그리고 queuing 딜레이를 극복하는 테크닉으로 congestion 컨트롤을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 안에 녹여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물리적인 특성 그리고 이제 링크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다른 특성들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극복하지 못하는 수준이 레이턴시에서 발생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 트랜스미션 그리고 큐잉 딜레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 다룰 수 있는 그 전체 레이턴시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 강좌에서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그 레이턴시가 실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실측을 해보면 이 레이턴시를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5G 네트워크 또는 LTE 네트워크에서 측정을 해보면 LTE 네트워크에서 RTT가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 네트워크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다가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넣으면 넣을수록 상당히 큰 값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제 큐잉 딜레이가 상당히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컨제션 컨트롤이 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데이터 레이트 미스매치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데이터 패킷을 너무 많이 네트워크에 밀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G 네트워크에서도 시작할 때의 레이턴시는 RTT는 상당히 작은데 데이터 패킷을 네트워크 안에다가 점점 밀어넣다 보면 이런 형태의 RTT 증가를 똑같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벤치마크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핑이라고 하는 값은 가장 작은 값, 미니멈 값을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이 값이 네트워크의 딜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에 집어넣는 데이터 양을 어떻게 절묘하게 조절을 해서 이 throughput도 낼 수 있는 만큼 다 내고 그리고 레이턴시도 작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네트워크의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를 보장을 하고 서비스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도전적인 부분들을 한 그림에 정리해보면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인포메이션 오브젝트, 인코딩 유닛 또는 디코딩 유닛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propagation delay, queuing delay, transmission delay
retransmission delay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에서 어떤 end-to-end latency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타겟 수준보다 너무 높게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끌어내리는 테크닉들을 살펴보면 이 end-to-end latency를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 텐데, 먼저 latency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혼잡이 있는 네트워크를 혼잡이 없는 네트워크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네트워크 Q에 패킷들이 이제 없는 상태, 그러니까 empty Q를 만들지 않으면서 아주 약간의 패킷들이 네트워크 Q 안에 늘 머물도록 하면서 그 패킷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가지 않도록 하는 그 지점에서 언제나 네트워크가 동작하도록 샌더 쪽에서 보내는 패킷의 양을 컨제션 컨트롤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어하는 그 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서비스 퀄리티를 임의의 지점, 높은 품질을 내는 뭐 비디오 스트리밍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비디오 퀄리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발생하는 end-to-end latency는 어쩔 수 없이 이 transmission delay가 크기 때문에 원하는 수준보다 더 큰 값에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끌어내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레이스를 더 끌어올리는 것이죠. 데이터 레이스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피지컬 레이어 테크닉이 뭐 5G다, 6G다, 7G다 이렇게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낼 수 있는 대역폭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낼 수 있는 대역폭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밴드위스 프로빙을 고속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플로우를 이제 막 흘리기 시작했는데 최대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가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effective data rate은 상당히 증가할 수가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원하는 서비스 품질을 더 저지연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끌어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 이제 더 멀리 가고 싶다고 하면 아예 전송하는 볼륨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하는 볼륨 자체를 크게 낮추게 되면 이 볼륨이 줄어든 만큼 트랜스미션 타임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원하는 타겟 end-to-end latency를 만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륨을 줄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effective한 데이터 레이스를 늘릴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queuing delay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low latency congestion control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스를 늘리는 관점에서는 데이터 레이스의 fast convergence를 달성하게 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물리 계층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병행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볼륨을 낮추는 관점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redundancy elimination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고유의 작업이라기보다는 응용 계층과 트랜스포트 레이어 사이에 있는 이 소켓에 어떠한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달성해야 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retransmission이라고 하는 딜레이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패킷 로스가 채널의 로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든지 아니면은 Q가 꽉 참으로써 발생하는 드랍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retransmission을 통해서 딜레이가 발생하면 이 디코딩 유닛을 바로 응용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end-to-end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제로 retransmission 기법 이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채널 코딩과 같은 기법을 이제 변형해서 활용을 해야지 가능한 것인데 이 기법은 또 소켓에서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술들을 잘 조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품질의 고품질 데이터를 저지연으로 전송하는 이제 미래의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챌린지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제 로우 레이턴시와 트루풋을 조합한 개념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이걸 통해서 로우 레이턴시 컨제션 컨트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송신단에서 수신단까지 이제 RTT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레이스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네트워크를 fully utilize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때 중요한 개념이 bandwidth delay product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bandwidth delay product는 내가 낼 수 있는 대역폭과 내가 지금 달성하고 있는 RTT 중에서 최소값을 곱한 값으로 이 지점을 넘어가게 그 전송 레이트를 끌어올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가적으로 큐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점보다 낮은 지점으로 데이터 레이트를 결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의 유틸리제이션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이 BDP보다 낮게 가져가면 데이터 레이트에 손실이 있고 이것보다 높게 가져가면 데이터 레이트의 세츄레이션이 되고 대신에 RTT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낮게 가져가면 굉장히 낮은 RTT가 유지가 되고 이것보다 높게 가져가면 RTT가 그때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TCP 큐빅과 같은 알고리즘 또는 TCP 루너와 같이 네트워크의 패킷들을 꽉꽉 채워서 패킷 로스가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네트워크의 컨제션 컨트롤을 적용하는 알고리즘들은 이 네트워크에 집어넣는 패킷의 양을 BDP보다 훌쩍 큰 값으로 함으로써 데이터 레이트 입장에서는 최대값을 달성하긴 하지만 레이턴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관점에서 이 BDP에 딱 맞는 네트워크의 데이터 전송량을 통신단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레이트과 RTT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BDP 값이 플럭추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밴드위스 곱하기 BDP가 밴드위스 곱하기 RTT의 프로덕트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 밴드위스가 무선 상황에서는 모빌리티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인터피어런스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플럭추에이션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송신단에서 이 플럭추에이션을 완벽하게 따라갈 수만 있으면 이 BDP에 맞춰서 스루풋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RTT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데 가장 낮은 RTT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데 TCP 큐빅 같은 알고리즘은 이런 값을 이제 민감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할 때 RTT 값도 매우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본 4G 또는 5G에서의 RTT 그 변화 그래프하고 거의 모양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얼하게 윈도우를 컨트롤한다. 컨제션 컨트롤 알고리즘을 설계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BDP가 변하는 특히나 이건 바틀렉에서의 BDP겠죠. 그 BDP가 변하는 값을 완벽하게 트래킹을 한다.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그거에 맞춰서 완벽하게 따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RTT도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이제 알게 된다고 하면 서버에서 무선 단말, 그러니까 셀룰러 네트워크 UE까지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할 때 서버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네트워크의 플럭추에이션을 완벽하게 다 아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플럭추에이션의 대부분은 이 무선 네트워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3G나 4G처럼 네트워크의 밴드위스가 유선보다 무선이 작은 경우에는 이 수신단이 그 정보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신단이 이 정보를 어떻게든지 가공을 해서 송신단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이 아이디얼한 컨제션 컨트롤을 하는데 훨씬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미래로 가서 5G, 6G, 7G 이렇게 가서 유선 네트워크보다 무선 네트워크의 밴드위스가 더 훌쩍 커진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송신단이 여전히 그 제어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재의 수준에서는 송신단보다는 무선 네트워크에서 수신단이 더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신단 기반의 혼잡 제어 알고리즘이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존에 나와 있었던 TCP와 최근에 나온 TCP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TCP 큐빅이 나온 이후에 이제 셀룰러 네트워크에 집중을 해서
레이턴시를 줄이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된 연구들이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나왔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그 이제 셀룰러 네트워크에 특화되진 않았지만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베러스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학습 기반의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학습 기반의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머신러닝과 같은 복잡한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컨제션 윈도우를 발생시켰을 때 이 네트워크는 딜레이 값을 얼마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매핑 테이블 형태로 이런 그래프 형태로 매핑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에 맞는 어떤 리그레션 그래프를 빨간색 선처럼 그려내고 이 리그레션 라인에서 내 다음번 윈도우 값을 얼마로 하면 딜레이 값이 얼마로 떨어지겠지, 이 다음번 윈도우 값을 얼마로 하면 딜레이 값이 얼마로 늘어나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동작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딜레이와 윈도우 사이즈의 매핑 그래프, 매핑 테이블을 1초에 한 번씩 재구성하도록 해서 만약에 이 단말이 무선 상황에서 이동성을 통해서 채널이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갔다, 이렇게 되면 1초 전에 구축한 프로파일이 1초 뒤의 프로파일과 달라지게 함으로써 상황 변화에 맞춰서 딜레이를 상당히 작게 유지하는 윈도우 값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 이 베러스라고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사용을 했을 때 당연히 기존의 TCP 큐빅보다 훨씬 더 낮은 지연 시간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DP에 딱 맞는 지점에서 throughput과 최소의 RTT를 동시에 달성하는, 그러니까 최대의 throughput과 최소의 RTT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들보다 좀 더 본격적으로 BDP를 탐색하기 위해서 설계됐었던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글의 BBR, Bottleneck Bandwidth and Round Trip Propagation Time, 결국은 이제 이게 BDP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이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BBR은 4개의 사이클을 가짐으로써 본격적으로 BDP 값이 얼마인지를 탐색하도록 하는 기능을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 안에 심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네트워크에 이 플로우가 들어오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그 데이터 전송하는 양, 그러니까 컨제션 윈도우의 값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컨제션 윈도우의 값을 쭉 끌어올리게 되면 그 과정에서, 물론 이것도 이제 슬로우 스타트 같은 안정적인 이제 조심스러운 기법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BBR에서 쭉 끌어올리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달성하는 throughput이 이제 일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throughput이 내가 낼 수 있는 최대값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BBR에서는 congestion window size를 줄이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쭉 끌어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재 네트워크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throughput과 최소의 딜레이, 두 가지가 만족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악한 지점, 그 지점이 결국은 BDP 지점인데, 이 BDP 지점이 알려진 다음부터는 혹시 네트워크가 좋아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밴드위스를 이렇게 프로빙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컨제션 윈도우 사이즈를 임의의 값으로, 예를 들면은 25% 정도 한번 늘려봤다가 다시 원래 값으로 돌아오고, 또 늘려봤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동작들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throughput 향상이 감지되면 그 지점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다시 이제 밴드위스 프로빙 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작을 하는 과정 중에 결국은 fairness 같은 것들을 보장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BBR에서는 프로빙 RTT라고 하는 동작을 넣음으로써 fairness도 보장하고, 혹시 네트워크 상황이 너무 좋아져서 RTT가 더 좋아진 상황이 발생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송하는 양을 순간적으로 이제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떨어뜨려서 네트워크를 비우는 동작을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가 순간적으로 비기 때문에 다른 플로우가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자기의 그 fair share를 찾아가도록 하는 동작을 implicit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BBR에서는 fairness를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fairness가 앞에서 얘기했던 delay fairness 또는 proportional fairness 같은 어떤 합리적인 지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없고 실질적으로 동작시켜봐도 잘 달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BBR은 이 네 가지 모드를 사이클링을 함으로써 BDP에 해당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 동작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게 됩니다. 이제 다른 논문, 완전히 다른 논문, 코파라고 하는 논문에서는 거꾸로 이제 fairness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 딜레이 베이스드로 네트워크의 전송률을 제어하는 컨트롤, 예를 들면은 fast TCP라든가 TCP 베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할 때 이 RTT라고 하는 것을 정밀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동작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RTT를 앞에서 본 것처럼 estimated RTT 값을 그러니까 스무디드 된 RTT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제어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 RTT를 통해서 얻게 되는 큐잉 값을 분리해내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제 논리를 펴고 있고 이 연구에서는 그 measured 된 RTT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어떤 최근의 윈도우 안에서 선별하도록 함으로써 내 네트워크가 낼 수 있는 미니멈 RTT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즉 큐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낼 수 있는 RTT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현재의 RTT와 그 미니멈 RTT 값의 차이를 통해서 큐잉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더 정밀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큐잉의 양을 알고 나면 이제 이 논문에서는 NUM 문제, 그러니까 네트워크 유틸리티 맥시미제이션 문제를 다시 리비짓함으로써 나의 유틸리티가 내가 전송하는 데이터 레이스의 로그에 비례하고 그 대신에 그 값이 아무리 커져도 큐잉이 많아지는 것은 싫다. 그래서 큐잉이 발생하는 양의 또 로그에 어떤 델타라고 하는 그 웨이트 팩터를 도입을 함으로써 전송률과 큐잉의 양을 밸런스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유틸리티 맥시미제이션 문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접근한 바에 따르면 내가 전송하는 데이터 레이스를 이 큐잉의 양의 역수 형태로 수렴을 시킬 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유틸리티 함수 하에서 내쉬 이퀄리브리움을 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1 over 델타 곱하기 DQ, 큐잉에 의해서 발생하는 딜레이, 이 값을 만족하는 데이터 레이스를 달성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모든 플로우들은 이제 서로 간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그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로서의 페어니스의 지점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파에서 달성하는 이 지점, 그 데이터 레이스를 1 over 그 델타 DQ 지점으로 보내는 이거 동작을 수행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딜레이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왜냐면은 큐잉 자체를 이 유틸리티 펑션이 싫어하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루풋도 높게 가져갈 수 있도록 되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TCP 큐빅과 같은 그 플로우와 경쟁을 할 때는 트루풋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는 동작을 할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종류의 플로우, 예를 들면 로우 레이턴시 플로우와 경쟁을 할 때는 트루풋을 높게 가져가면서 동시에 딜레이도 낮게 가져가는 동작을 하게 되고 하는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속성을 가지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한 이 코파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BDP 지점을 명확하게 탐색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스루풋과 레이턴시가 동시에 그 최대 또는 최소 지점에서 만족되는 그런 동작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했었던 이제 엑셀이라고 하는 기법에서는 BDP라고 하는 지점을 얼마나 정확하게 타겟해서 동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레이턴시와 스루풋의 그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왼쪽 위의 지점으로 갈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즉, 레이턴시가 가장 작고 트루풋이 가장 높은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컨제션 컨트롤 기법들을 네트워크에 넣어서 실제 LTE 네트워크에 넣어서 동작을 할 때 45ms 정도가 미니멈 RTT, 그 propagation time 그리고 이제 processing time 이런 기본적인 값들이 더해진 값이라고 할 때 그 값보다는 좀 큰 값이 RTT에 관찰이 되게 되는데 뭐 베가스처럼 트루풋을 거의 포기한 그 레이턴시를 집착하는 그런 이제 컨제션 컨트롤 기법을 쓰게 되면 거의 45ms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되지만 트루풋은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큐빅 같은 컨제션 컨트롤을 동작시키게 되면 레이턴시는 굉장히 커지게 되지만 트루풋은 90mbps 정도 최대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BDP가 얼마인지 수동으로 찾은 다음에 그 BDP 값에 해당하는 그 네트워크 전송을 수행했을 경우에 RTT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1.0 BDP, 그리고 1.1 BDP, 0.9 BDP 정도를 네트워크에 넣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큐빅이 달성했었던 지점보다 훨씬 더 낮은 지연 시간을 가지면서 동시에 트루풋을 거의 최대값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BBR을 한번 구동해 보면 BBR은 흥미롭게도 거의 최대의 트루풋을 달성하면서 레이턴시는 TCP 큐빅보다 훨씬 낮은 지점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얼한 컨제션 컨트롤이 낼 수 있는 RTT와 트루풋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그 레이턴시의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인플레이션 팩터라고 하는 값으로 추정을 해보면 아이디얼한 값은 인플레이션 팩터가 미니멈 RTT 기준으로 해서 한 1.5 정도에 발생할 때 그 미니멈 레이턴시와 맥시멈 트루풋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큐잉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큐에 네트워크 패킷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을 때는 트루풋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큐의 패킷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 팩터가 1이 아닌 지점에서 최대의 트루풋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BBR 같은 경우는 큐빅보다는 훨씬 더 잘하지만 2.4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인플레이션 팩터를 1.5 이 수준에 근접하게 끌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아이디얼한 컨제션 컨트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BR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BBR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사이클링을 여러 개의 모드를 함으로써 그 사이클링에서 발생하는 그 비효율이 당연히 그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효율을 없애려고 하면 수신단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레이스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 값을 송신단에 바로 알려주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했었던 기법에서는 송신단에서 서버에서 보낸 데이터를 수신단에서 받을 때 그 받는 패킷들의 간격을 정밀하게 LTE 네트워크 또는 5G 네트워크에서 측정해서 그 패킷들이 들어오는 그 간격을 데이터 레이스로 환산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현재의 셀룰러 네트워크의 MCS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 MCS에 대한 정보를 송신단에 바로 전달해 줌으로써 이 네트워크에서 내가 낼 수 있는 현재의 최고의 트루풋이 얼마인지를 송신단에 바로 알려주면 그 컨버전스까지 걸리는 비효율도 줄일 수 있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 BBR에서 한 것처럼 prop bandwidth처럼 네트워크의 패킷들을 임의로 더 집어넣어서 이 밴드위스가 얼만큼 늘어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비효율 동작을 이제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신단에서 파악한 현재 네트워크가 낼 수 있는 최대의 트루풋을 타겟 트루풋으로 두고 이제 저희가 제안한 기법에서는 컨제션 윈도우 사이즈를 fast TCP가 제어하는 기법, 즉 네트워크 유틸리티 맥시미제이션에서 그 proportional fairness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로그 형태의 유틸리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윈도우 제어 기법을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RTT 값이 미니멈 RTT 추정치 미니멈 RTT 에스티메이트보다 커지게 되면 윈도우 사이즈를 줄이고 현재의
그 throughput 값이 내가 지금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적의 throughput보다 작으면 윈도우 값을 끌어올리고 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신단이 이 값을 송신단에게 리포트하면 송신단이 그 값을 수용을 해서 동작하는 수신단 기반의 효율적인 그 윈도우 값 탐색 기법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이 기법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FAST에서 주어지고 있는 proportional fairness라고 하는 지점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그 BDP 지점을 만족할 수 있도록 됨으로써 fairness와 그리고 이제 convergence, fast convergence 그리고 high throughput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low latency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테스트베드를 LTE 네트워크에 대해서 구축해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원하는 컨제션 컨트롤에 대해서 주변에 이제 인터피어런스 없이 실제 LTE 네트워크 물리적인 그 안테나와 주파수 자원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해보았을 때 엑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BBR 프로토콜보다 훨씬 더 낮은 RTT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throughput은 매우 비슷한 값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3개의 플로우를 서로 다른 지점에서 시작해서 보내게 되면 BBR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 플로우들이 서로 간에 그 fairness를 어느 정도 달성하려고 시도하지만 제대로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에 반해 엑셀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FAST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 norm이라고 하는 fairness를 주기 위한 그 프레임워크의 도움 덕분에 지금 2개의 플로우가 동작했을 때는 2개의 플로우에 맞게 fair share가 되고 3개의 플로우가 동작했을 때는 3개의 플로우에 맞게 fair share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거에 상관없이 RTT 값이 굉장히 낮은 값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특성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BBR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플로우가 조인하면 조인할수록 그 RTT 값이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게 되고 그것은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그 4개의 모드를 사이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LTE 네트워크에서 똑같이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엑셀이 내는 성능은 여기 이제 빨간색 지점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팩터가 1.5 수준, 그러니까 아이디어란 수준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채널, 여기서는 이제 아이디어란 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BDP 값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BDP 값이 변하는 상황에서도 엑셀 같은 경우에는 1.43이라고 하는 매우 낮은 값을 보여주고 큐빅 같은 경우에는 9, BBR 같은 경우에는 1.8. 그 대신에 이제 BBR은 이제 트루풋의 로스가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면 fairness를 주면서 트루풋과 레이턴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미래의 프로토콜의 속성들을 상당히 많이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더 잘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했었던 알고리즘보다 조금 더 인텔리전트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면 될 텐데 그 인텔리전트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머신러닝 같은 기법을 사용하면은 달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ICML 같은 인공지능 학회에 어떻게 하면 컨제스션 컨트롤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연구로서 리워드를 throughput과 latency와 loss의 조합 형태로 줌으로써 강화 학습을 네트워크에서 수행하도록 하면 이미의 네트워크에서 이 컨제스션 컨트롤 알고리즘이 적응을 함으로써 throughput도 높이고 latency도 낮추고 로스도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지점으로 수렴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 형태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TCP 큐빅이 낼 수 있는 throughput과 latency보다 훨씬 더 나은 latency를 약간의 throughput 손실로 이 오로라라고 하는 기법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BBR이 달성할 수 있는 더 높은 throughput과 조금 더 높은 latency에 비해서 latency를 많이 줄였다는 측면에서는 이득이 있지만 throughput 손실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이상적인 프로토콜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토콜이 보다 이제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리워드 함수를 달성을 하더라도 fairness가 보장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fairness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 프로토콜이 임의의 네트워크에서 임의의 데이터 레이스를 아주 빠른 속도로 탐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2개 또는 3개 또는 여러 개의 플로우들이 제대로 된 fair share를 가져갈 수 없다고 하면 이 달성한 지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미 부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제 다른 측면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연구한 기법이고 최근에 모비시스에 발표된 내용인데 네트워크의 상태를 프레딕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엑셀에서 받은 패킷들을 통해서 현재의 네트워크가 낼 수 있는 데이터 레이스를 이제 추정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이제 공격적으로 내가 이동하는 채널에 존재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동을 했을 때 다음 순간에 낼 수 있는 데이터 레이스 얼마인지를 미리 추정을 하도록 해서 그 값을 이제 송신단에 알려주면 현재 큐잉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큐잉까지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엑셀 컨트롤 기법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fairness라던가 그리고 efficiency 이런 부분을 달성하면서 이제 그 큐잉을 더 극단적인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미래의 throughput을 예측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럴 경우에 이제 페널티로서 레이턴시가 크게 발생하거나 또는 throughput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하는 특성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머신러닝 기법을 고도화하면서 해결해 나가면 미래의 트랜스포트로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이런 이제 LSTM 기반의 예측을 잘 동작시킬 수 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신다면 이제 모바일에서 돌리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컴프레션, 모델 컴프레션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정확도를 손해를 보는 방식으로 이제 컴플렉시티를 줄이게 되면 이제 예측의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돌리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이턴시를 지금까지 큐잉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는데 이 레이턴시를 큐잉에서 줄이면 그게 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용 계층에서도 그 레이턴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응용 계층에서 발생하는 레이턴시는 응용 계층에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네트워크에 있는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 그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으면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버퍼에서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대기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측정을 해보면 이제 이미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나는 보낸 걸로 그 소켓의 write 함수를 통해서 보낸 걸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소켓의 패킷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실제 네트워크에 전송되는 데까지 이미 그 호스트에서 지연 시간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응용 계층 입장에서 레이턴시를 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정밀하게 계산한 컨젝션 윈도우가 있으면 그 윈도우 사이즈에 맞춰서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생성할 때부터 정밀하게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또 연구했었던 것이 있고, 이 연구에 따르면, 패킷들을 네트워크에 전송을 할 때까지 소켓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소켓에서 발생하는 지연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엘리먼트라고 하는 이름의 도구를 만들었고 그 도구가 호스트에서 발생하는 지연 시간을 참고해서 그 지연 시간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응용이 생성하는 데이터의 양을 줄이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제안을 했고 이를 통해서 throughput에는 거의 손실이 없으면서 호스트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극단적으로 낮추도록 하는 기법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얘기했었던 그 지연 시간이 호스트에서 늘어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비율적으로 줄이는 기법보다 더 극단적으로 컨제션 컨트롤 기법이 계산한 양을 그대로 받아서 응용 계층이 그거에 맞는 데이터 양만 생성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켓을 구현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켓에 어떤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스트리밍 같은 것들을 할 때 네트워크가 계산한 fairness와 최대의 데이터 레이스를 만족하는 최저 지연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 레이스에
딱 맞춰서 응용 계층이 만든 비디오를 또는 오디오를 전달함으로써 퀄리티에 약간의 플럭추에이션이 존재하겠지만 이 플럭추에이션은 결국은 수신자 입장에서 그리고 전체 네트워크 입장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이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최대의 성능을 내는 형태의 비디오 오디오 서비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챌린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송해야 되는 그 볼륨 자체를 줄이는 방법. 데이터 볼륨을 줄인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압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축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의 목적은 전송해야 되는 데이터 또는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 어떤 데이터에 관계없이 그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그리고 완결성 있게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결성 있다는 것은 그 수신단 또는 아니면 저장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복원을 했을 때 그 데이터 자체만으로 복원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전송해야 되는 데이터의 볼륨을 줄이는 것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달성해야 되는 데이터 볼륨 리덕션이라고 하는 것은 전송하는 양을 줄이는 것이라는 개념이라서 실제로 이 데이터가 그 자체로서 완벽하게 복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가지고 있지 않아도 수신단에서 복원만 해낼 수 있다고 하면 이 목적은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아래에 있는 end host RE, redundancy elimination이라고 하는 연구에서 나왔던 컨셉을 한번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송해야 되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압축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전송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파일을 조각조각 넣습니다. 청크 형태로. 그리고 각각의 청크에 대해서는 해시 펑션을 도입해서 핑거프린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전송을 하려고 하는 파일을 실제 청크를 전송하기 전에 핑거프린트를 먼저 수신단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수신단이 그 핑거프린트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스토리지에 저장돼 있었던 수많은 데이터 청크들의 핑거프린트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핑거프린트가 동일한 것이 있다고 하면 동일한 데이터 블럭이 내 디바이스에 이미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블럭을 이제 가지고서 송신단에다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블럭은 그러니까 청크는 어떤 것들이다라고 알려줌으로써 가지고 있지 않은 청크만 받고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은 재활용을 해서 이 파일을 재구성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크게 보면 압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크를 이제 어떤 핑거프린트 형태로 변환을 했고 그 핑거프린트 형태로 변환된 그것을 이제 내 스토리지에 가지고 있는 거하고 매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그 source compression, source coding 그렇게 얘기할 때 얘기하는 압축의 기본적인 그 매핑 개념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핑거프린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의 데이터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수신단이 이걸 복원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 기법은 일반적인 압축과는 다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redundancy를 데이터상에서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수신단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입장에서 전송해야 되는 데이터 볼륨을 크게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한번 수행해봤던 sync coding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수신단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기존에 싱크가 이미 완료되어 있었던 데이터, 또 다르게 말하면 기존에 이미 전송이 완료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내가 지금 전송하고 싶은 타겟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작은 볼륨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내 타겟 데이터하고 약간 비슷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을 법한 그 레퍼런스 파일, 뭐 기존에 있었던 전송됐던 파일 중에 비슷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파일, 예를 들면 PPT 파일과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PPT 파일, 이런 것들을 그 레퍼런스를 먼저 탐색을 하도록 한 다음에 이 탐색된 레퍼런스들을 이 타겟을 압축을 할 때 활용을 해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LGMA라든가 뭐 LG77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압축 기법을 활용을 해서 압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축 기법들은 이 타겟 데이터를 압축함에 있어서 원래는 이 타겟 데이터 내에서 그 레퍼런스 포인트들을 잡아서 앞에 있었던 비트 스트림의 시퀀스가 재활용이 된 지점이 있으면 그것을 포인터 형태로, 그러니까 length와 distance, 얼마나 긴 길이가 앞에서 반복됐었는지, 어느 위치에서 반복됐었는지를 포인터 형태로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압축을 하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겟 데이터 내에서만 압축하는 게 아니라 그 양쪽이 송신단과 수신단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데이터에 대해서도 압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포인터들은 수신단에서는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싱크가 됐었던 파일들의 그 위치에 가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면 이게 이제 데이터 볼륨을 줄이면서 그 여기서 있는 R1, R2, R3 같은 레퍼런스들은 실제로 전송을 하지 않고 이미 전송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redundancy elimination 기법의 확장 같은 버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redundancy elimination은 소위 말하는 deduplication이라고 하는 기술과 연결고리가 깊은데 deduplication에서는 chunk 사이즈를 predefine을 해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4MB, 1MB, 아니면 수십 킬로바이트 이렇게 정해놓고 청크를 만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개발했었던 기법에서는 이 청크 사이즈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이 다이나믹한 윈도우 내에서 매칭되는 그 비트 시퀀스를 스스로 탐색하도록 하는 그 LGMA 기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deduplication에서 청크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잡은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효율의 redundancy elimination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RFC 다큐멘트처럼 텍스트 파일이라든가 웹페이지 소스 코드 같이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싱크 코딩 기법을 적용하면 원래 사이즈의 80%를 줄이거나 96%를 줄이거나 해서 25분의 1 사이즈 또는 6분의 1 사이즈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이 싱크 코딩을 적용을 하더라도 PDF 파일이라든가 JPEG 이미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비트 스트림의 시퀀스가 아무리 비슷한 컨텐츠, 비슷한 형태의 이미지 컨텐츠라고 해도 비트 스트림의 시퀀스가 완벽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exact 매칭이 안 되는 파일에 대해서는 이런 기법을 쓰더라도 데이터 볼륨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륨을 줄이는 것을 제너럴라이즈를 해서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도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 비디오 파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하나의 큰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겠고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얼티미트한 어떤 R2를 트랜스포트 레이어 안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미의 응용이 생성한 데이터를 이 소켓 입장에서 받아서 이 소켓 안에서 그 양쪽에 동시에 전송되어 있었던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을 아니면 비디오 파일 같은 것들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내가 전송하고 싶은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컨디셔널 엔트로피에 해당하는 양 Y를 다 떼내고 나서 남는 X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 이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에서 가져야 되는 이 압축 전송 기법의 하나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Y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X를 줄이도록 하는지 이걸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H, X바 Y를 극단적으로 잡도록 하는 Y를 설계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이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 옆에 이 X, 이미의 X를 전달할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레퍼런스 물론 이 레퍼런스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LGMA 같은 기법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머신러닝 기법들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뭐 예를 들면 슈퍼 레졸루션 같은 기법이 이 기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이 X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Y를 송신단과 수신단에 넣어놓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챌린지, 리트랜스미션 딜레이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퀵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제안한 UDP 기반의 전송 계층 프로토콜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퀵은
이제 암호화라고 하는 TLS 솔루션을 이미 갖추고 있으면서 TCP의 기능들을 어떻게 보면 다 인베드한 UDP 기법인데 이 퀵이라고 하는 기법이 2018년도 11월부터 HTTP3로 표준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퀵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단순한 UDP 프로토콜은 아니고 TCP보다 더 어드밴스드된 UDP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넥션을 만들 때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핸드쉐이크를 TCP에서 하는 과정을 더 빠르게 하고 그리고 에러 코렉션 기법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패킷이 송신단에 수신단까지 전달이 됐을 때 일부 누락이 발생해도 리트랜스미션 없이 복구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컨제션 컨트롤 같은 경우도 BBR이라던가 아니면 TCP 큐빅이라던가 이런 모듈화 되어 있는 컨제션 컨트롤을 플러그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이라던가 뭐 커넥션 마이그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도록 이제 고도화된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퀵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그 두 가지 레이턴시 리덕션 기법 중에 하나는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이제 암호화 기법이 따로 동작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절차로 합쳐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헬로우를 보내면서 기존에 이제 만들었었던 토큰 같은 것들을 재활용해서 바로 커넥션이 맺어지도록 하고 데이터를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커넥션 셋업 과정에서의 레이턴시를 줄이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리트랜스미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송신단에서 패킷들의 FAC를 걸어서 Forward Error Correction을 걸어서 전송하도록 하는 기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OR 같이 아주 단순한 기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레이저 코딩 같은 기법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샌더 쪽에서 보내는 패킷들을 일부 더 많이 늘려서 FEC를 걸게 된 패킷들을 생성을 해서 전달을 함으로써 여기서 얘기하는 노이즈 채널은 실질적으로는 패킷 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어느 종류의 네트워크에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신단에서 패킷 로스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모두 다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리트랜스미션이 없도록 하는 그런 기법들을 이제 퀵에서 제안을 했고 여기에 사용하는 FEC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 그리고 네트워크가 플럭추에이션 함에 따라서 이 FEC의 코딩 레이트를 어떻게 어댑테이션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모두 숙제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throughput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해서 latency를 달성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throughput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하더라도 이만큼까지 latency를 끌어낼 수 있다고 하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end-to-end latency를 끌어내리는 관점에서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충분히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제 관점에서는 Future Transport Layer Protocol에서 이 FEC 방식으로 retransmission을 완전히 없애도록 해서 TCP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여러 라운드 트립에 해당하는 패킷 복원 작업을 없애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챌린지 1, 2, 3, 4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조합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주 흥미로운 미래의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ow end-to-end latency를 fairness를 가지고 달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프레딕션 기법들을 넣어서 이 low latency가 예측 가능한 수준 그리고 개런티된 수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이 같이 수행이 된다고 하면 응용의 관점에서 이제 믿고 쓸 수 있는 미래의 어떤 서비스 인프라가 네트워크 인프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종류의 서비스라도 이 트랜스포트 위에 올림으로써 보장된 성능의 높은 퀄리티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었던 low latency, telepresence 같은 아주 궁극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도 이 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